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제 삶의 가장 어둡고 동시에 가장 빛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6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재혼을 꿈꿨고 단 한 달 만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죠. 마치 제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곤충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미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강수연입니다. 올해 쉬아홉이죠. 서울에서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청도 시골집을 민박으로 고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막막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시골로 내려오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통 새소리만 들리는 고요함이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도시의 소음이 그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민박 손님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수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과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어둠이 내리면 시골집은 더욱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같은 것이었죠. 가끔은 이렇게 혼자 지내다가 늙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외로움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제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버린 것만 같았어요. 옛말에 인생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고 했듯이 아무리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문득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박 예약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말수는 많지 않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뢰감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함을 물어보니 한도윤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을 안내해 드리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별말을 안 했지만 가끔 제 얼굴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죠. 첫 만남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도윤이 부엌으로 왔어요. 뭔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엌 근처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민박 손님들한테 너무 사적인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손님의 인사말인데도 뭔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외로움의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죠. 어쩌면 이 사람이 제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도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었죠. 어색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평소라면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그날은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왜 그렇게 정겨웠을까요?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온기가 채워지는 것 같았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웠나 하는 자문도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요. 문득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패턴을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제 일상에 들어오면서 제 뇌는 그와 관련된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윤도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원래 새벽형 인간이에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도 도와주려고 하고 쓰레기도 분리수거까지 해서 내놓고 하룻밤 묵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도윤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민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님이 만족해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도윤이 짐을 챙기고 나가는 걸 배웅했어요.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범한 하룻밤 손님이었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좋은 영화를 보고 난 뒤의 여운처럼 그의 존재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죠. 고대 철학자들은 부재는 존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말했는데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도윤 같은 사람이 다시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이 생겼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등 불빛이 창문에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까 어둠 속에서 뭔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저희 집 앞마당에는 큰 나무가 없거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설마 도둑이 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시골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급하게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 밤이었죠. 아마 착각이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누군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밤은 제게 미스터리 영화 한 편 같았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그 으스스한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마치 제가 연극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배우가 된 기분이랄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혹시 발자국이나 이상한 흔적이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그림자는 단순한 착시였을까? 아니면 제 예민한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요. 밤에 본 그림자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편함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누가 넣었을까요? 쪽지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글씨체가 남자 글씨 같았어요. 그리고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어제 본 그림자가 도윤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어젯밤에 다시 왔다가 쪽지를 남기고 간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냥 가지 않고 밤에 다시 와서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을까요? 그것도 몰래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뭔가 낭만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일 같잖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쪽지를 남기고 가는 거. 그런데 동시에 좀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오지 않고 밤에 몰래 왔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착각한 거일까요? 이 쪽지 한 장이 제 마음에 혼란과 설렘 그리고 묘한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마치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의 한 페이지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쪽지는 서랍에 넣어뒀는데 가끔 꺼내서 다시 보곤 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그리고 사흘 뒤였나요? 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도윤이 서 있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약간 당황스러웠죠.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도윤은 저번과 똑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쪽지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룻밤 묵고 가실 건가요? 그런데 도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혹시 한 달 정도 정기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며칠씩 묵고 싶은데 한 달 정기 투숙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 달 정기 투숙이라는 말에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박 수입도 안정적이고 도윤은 조용한 사람이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며칠 정도 오실 생각이세요? 거한 올 때마다 3일 정도 머무려고 해요. 그렇게 도윤의 정기 투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도윤은 자기 방에만 있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했죠. 저와 마주치는 일도 많지 않고요. 마치 그는 제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물방울 같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요. 그는 왠지 모르게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딱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운 영혼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민박집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당 풀이 너무 자랐네요. 제가 좀 베어드릴까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도윤이 자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허락했죠.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잘 베어주었어요. 보기에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현관 앞 화단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잡초도 뽑고 꽃도 새로 심어주겠다고요. 이것도 처음엔 사양했는데 도윤이 워낙 하겠다고 하니까 맡겼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화단이 정말 예뻐졌어요. 어디서 꽃을 구해왔는지 색깔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꽃들을 구하셨어요? 읍내 화원에서 좀 사왔어요. 집이 화사해야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도윤은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민박집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나르겠다고 하고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수도꼭지가 새면 고쳐주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었거든요. 특히 무거운 것들 나르는 건 제가 하기엔 벅찼어요. 도윤이 도와주니까 훨씬 편했죠. 마치 그는 만능 해결사 같았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모습에 감탄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좀 막힌 것 같은데 제가 뚫어드릴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설거지할 때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손님이라면 그냥 자기 방에서 지내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듯이 의심의 물방울들이 서서히 모여들었지요. 이 물방울들은 겉으로는 작고 미미해 보였지만 나중에는 제 시야를 완전히 가릴 만큼 커질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뭔데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연 씨가 곁에 있어 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고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제안은 제 외로운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배가 폭풍우를 만나 흔들리듯이 제 마음도 심하게 요동쳤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를 하려고 욕실에 갔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면대 위에 낯선 칫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분명히 제 칫솔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새 칫솔이었어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언제 이걸 가져다 놓은 거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도윤이 둔 게 분명했어요. 다른 사람이 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걸 해놓은 걸까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칫솔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누군가 제 영역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작은 칫솔 하나가 제게는 거대한 침입처럼 느껴졌습니다. 칫솔은 아주 개인적인 물건이잖아요. 그걸 제 동의 없이 가져다 놓은 행동은 마치 이제 당신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경계 침범이 관계에서 신뢰를 허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데 이 칫솔 하나가 제게는 그 시작처럼 다가왔습니다. 칫솔이를 입고 나서 며칠 동안은 도윤과 어색했어요. 그 칫솔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소심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민감하게 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당 일도 하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칫솔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 칫솔은 마치 제 눈앞에 놓인 미스터리 퍼즐 같았죠. 맞춰지지 않는 조각이 하나씩 늘어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건 뭔가 이상해 라는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저녁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 싶어서 기다렸죠. 그런데 도윤이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라니 요즘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펼쳐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였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죠. 글씨도 반듯하고 내용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쓴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부터 해요. 그래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혼인신고라니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아직 연인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식적으로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더 안정적이잖아요.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혼인신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도윤은 착한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혼인신고까지 하다니 마치 마라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승선에 도착하자고 하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보통 관계에서 썸, 연애, 그리고 결혼이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그런데 도윤은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태민이한테는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민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요즘 민박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셔. 그렇게 도윤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해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혼인신고 제안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미는 처음엔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물었죠. 엄마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같아. 나한테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시 태민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태민이 잠시 고민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엄마가 좋으시면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도 조심은 하세요. 태민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용기가 생겼을까요? 며칠 더 고민해 본 후에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해 봅시다. 도윤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민의 조언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라는 늪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제 마음이 더 컸을까요? 어쨌든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도윤은 제게 찾아온 진정한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인간의 믿음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얼마나 쉽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문고리 안쪽에 미세한 흠집 같은 게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긁힌 자국이었어요. 마치 뭔가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언제 생긴 흠집일까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방문을 열려고 시도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작은 흠집 하나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혼인신고를 결정한 날 밤에 이런 걸 발견하다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파문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저를 덮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어요. 도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아뒀는데 도윤이 그걸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수연 씨 핸드폰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냥 보니까 실버 벤셈 사더라고요. 이런 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바꿔드릴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언제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본 거죠? 제가 누르는 걸 옆에서 봤다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냥 쓸게요. 요즘 개인정보 털리는 일이 많잖아요. 복잡하게 바꿔드릴게요. 도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핸드폰을 가져가서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제 안전해졌어요. 새 비밀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것도 새 비밀번호를 나중에 알려준다니. 제 핸드폰인데 말이에요. 이 행동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선 통제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인형이 된 기분이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수법이죠.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ATM에서 돈 좀 뽑아올게요. 요즘 어르신들 노린 범죄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카드 복사하는 범죄도 있고 비밀번호 훔쳐보는 사람들도 있고 말은 저를 걱정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자처하는 걸까요? 카드하고 비밀번호 번호 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결국 카드를 줬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도윤이 워낙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도윤이 돌아와서 한 마리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들 다 처리할게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부부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그런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도윤은 벌써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그의 소유물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 씨, 민박진명의 일부를 제 이름으로도 넣는 게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절세 효과도 있고 각종 절차도 편해져요. 갑자기 명예 이야기라니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인데 그걸 도윤 명의로 넣는다고요. 좀 생각해 볼게요. 뭘 그렇게 고민해요. 어차피 부부잖아요. 도윤의 말투가 조금 바뀐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정중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당당해진 느낌이었죠. 마치 작은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면서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자는 저를 혼돈 속으로 끌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에 단골 손님 우재가 왔어요. 우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손님인데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재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우재가 보여준 건 인터넷 뉴스 기사였어요. 제목이 혼인빙자 사기범 재범 주의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호기심에 기사를 읽어봤는데 내용이 소름 끼쳤어요. 중년 여성들을 노린 혼인빙자 사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사기범의 얼굴이 도윤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사람. 우재가 제 표정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정말 도윤인가?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인 걸까?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혼인신고 제안, 핸드폰 비밀번호 변경, ATM 카드 요구, 그리고 명예 변경 제안까지.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재가 간 후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기사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도윤과 너무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마치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행복한 그림이 한순간에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동이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수 있다니.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 일단 잘 잤어요.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눈치챌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도윤이 산책을 나간 사이에 급하게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엄마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 도윤 씨 말이야.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어. 태민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우재가 보여준 기사, 그 사진 속의 얼굴, 그리고 도윤의 최근 행동들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 그럼 당장 확인해 봐야죠. 혼인신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있어요. 태민의 말이 맞았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사기꾼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태민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분 같았습니다. 조윤 씨 신분을 조회해보고 싶어요.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신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4월 후에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태민과 함께 갔는데 변호사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본명이 허도일이었어요. 한도일은 가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3회, 재산 편취 2회. 이 사람이 상습범이네요.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쳤어요. 태민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속은 거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다행히 아직 재산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빨리 대처하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죠.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하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본 그림자, 허락 없이 놓인 칫솔, 방문의 흠집, 갑작스러운 혼인신고 제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의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말투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던 겁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ATM 카드를 요구한 것도, 명예 변경을 제안한 것도 다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허도일한테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죠. 태민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허도일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제 재산을 지켜야 했어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잡고 이 폭풍을 뚫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허도일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허도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허도일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는 순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허도일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틀렸거든요. 수연 씨, 민박진명의 변경 서류 준비됐어요. 허도일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서류를 받아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민박집 지분의 절반을 허도일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성공하면 제 재산의 절반을 빼앗기는 거였죠. 일세상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다니 한편으로는 그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허도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맹독을 품은 꽃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치명적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가 얼마나 노련한 사기꾼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의 기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탐욕스러운 본색은 저를 섬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잠깐만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부부잖아요. 허도일이 조금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서명 받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죠. 그럴수록 저는 더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허도일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봤어요. 누가 와요? 모르겠어요. 예약 손님은 없는데. 허도일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변호사님과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였죠. 허도일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경찰관이 허도일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허도일 씨 맞으시죠? 혼인빙자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허도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지요. 뭔 소리예요? 저는 한도윤인데요. 주민등록번호 확인 결과 허도일이 맞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동안 허도일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사랑이 진심이었잖아요. 왜 이래요? 허도일이 소리쳤어요. 진심이라고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켰죠. 허도일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외롭다는 걸 이용해서 접근한 거죠.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왜 가짜 이름을 썼나요? 왜 전과가 있다는 걸 숨겼나요? 허도일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죠. 동행하시죠. 허도일이 끌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그 표정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 순간은 제게 비극적인 드라마의 피날레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증거도 충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제 재산을 다 빼앗길 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깊이 상처받을 뻔했죠. 허도일이 떠난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조용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평화로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허도일이 체포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혼인신고 무효 처리 절차도 밟아야 했고 경찰서에도 몇 번 가야 했거든요. 다행히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요. 바보 같은 여자, 쉽게 속은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박 예약도 모두 취소했어요. 당분간은 손님을 받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허도일을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외로움에 목말랐을까?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었을까? 자체에게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취약한 상태일 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로움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태민이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쉽게 속았잖아. 엄마가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나쁜 건 그 사기꾼이지 엄마가 아니에요. 태민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한 달쯤 지나서 우재가 안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박은 언제부터 다시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이 안 정리됐어요. 그런 일 겪으셨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재의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2달 후부터 조금씩 민박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당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허도일이 심어놨던 꽃들은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새로 심었어요. 코스모스, 봉선화, 해바라기, 소박하지만 정겨운 꽃들이었죠. 꽃을 심으면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과 회복력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도 다시 피어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그런 마음이 들었죠. 6개월 후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런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창피한 경험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강연은 정말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외로움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죠.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건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에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들과도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박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죠. 지금 생각해보면 허도일 사건 이후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살고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허도일처럼 가짜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 삶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저를 성장시킨 셈이죠. 여러분도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큰 행복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마당에 새로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었어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봐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마치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듯 제 마음속에도 따뜻한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 평화는 그 어떤 세상의 소음도 흔들 수 없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답니다.